진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언제나 그랬듯 차가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중앙에 자리한 강서연 회장은 갓 20을 넘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침착함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는 깊고 고요한 눈동자.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온도는 몇 도는 내려간 듯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유언에 따라 불과 26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진성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른 그녀였다. 모두가 수군거렸다. 너무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저 거대한 제국을 이끌 수 없을 거라고. 특히 그녀의 작은 아버지이자 부회장인 강민혁의 세력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흔들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저희 진성건설이 추진하는 오션 팰리스, 리조트 인수건은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레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강민혁 부회장이 부드러우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사들 대부분은 이미 그의 편이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은 이제 갓 경영에 발을 들인 어린 조카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부회장님. 역시 강 부회장님의 해안은 남다르십니다. 여기저기서 아첨 섞인 칭찬이 터져나왔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카인 서연을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뭘 알겠느냐고 말하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다. 서연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몇몇 이사들의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스쳤다. 강민혁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매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속에는 서연의 결단을 재촉하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가 과연 이 노예한 늑대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대부분은 그녀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리라 예상했다. 그때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술에 희미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걸렸다. 작은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선명하게 울렸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회장님, 뭐든 물어보게. 강민혁은 인자한 삼촌의 가면을 쓴 채 대답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 넘겼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션 팰리스의 예상 인수가액은 7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평가의 핵심 근거는 리조트가 보유한 동해안의 미개발 부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지의 잠재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향후 2단계 개발을 통해 국내 최고의 럭셔리 휴양단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돌았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제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해당 부지는 3년 전부터 국립공원 편입이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 허가가 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이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여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날카로웠다. 옛도 또한 오션 팰리스 노무얼은 지난 5년간 만성적인 적재에 시달려왔고 부채 비율은 40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7천억 원을 주고 인수하는 것은 리조트가 아니라 사실상 빚더미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분식회계의 정황까지 보입니다. 서로연은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미러링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지적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각종 데이터와 법률 조항 재무 분석 자료들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떠올랐다. 감히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철저하게 분석된 자료였다. 이런 사업에 그룹의 미래를 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인수안에 반대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회의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강민혁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는 이 어린 조카가 고분고분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어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맹수였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던 어린 암사자였다. 회 후장님, 그 자료는 어디서 그런 왜곡된 정보를... 강민혁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왜곡된 정보가 아닙니다.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제가 어젯밤 직접 검토하고 그룹 법무팀과 재무팀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재차 확인한 팩트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비수처럼 강민혁의 심장에 꽂혔다. 그것은 그의 능력을 정면으로 겨냥한 공격이었다.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압도적인 반대였다. 서연의 논리, 정연하고 반박 불가능한 데이터 앞에서 강민혁의 편에 섰던 이사들조차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의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했다. 피를 나눈 혈육과 벌여야 하는 이 싸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왕관은 무겁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서연아, 너는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 아버지가 맞았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이고 그녀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였다. 회장실로 돌아오자 김 비서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그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진성그룹에 몸담아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김 비서님. 서연은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안정을 찾기를 기다렸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서연이 보여준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선대 회장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그보다 더 날카로운 지성을 동시에 보는 듯했다. 강 부회장님, 쪽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상대로입니다. 몇몇 이사들을 따로 불러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독단적이라는 식의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번한 수법이죠.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긴장 늦추지 말고 내부 단속에 신경 써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퇴근 후에도 회장실에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오직 그녀의 만년필이 종기를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그녀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굶주린 늑대들이 그녀의 모든 것을 물어뜯을 것이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태블릿 PC에서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암호화된 익명의 주소였다.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지극히 짧고 간결했다. 진성건설의 대양 신도시 프로젝트는 물이 새는 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암호가 걸린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대양 신도시 프로젝트. 그것은 강민혁이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진성건설의 가장 큰 사업이었다. 오늘 부결된 리조트 인수 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물이 새는 댐.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내부의 부패,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무언가가 있다는 경고였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오늘 회의실에서의 싸움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첨부 파일을 자신의 보안 드라이브로 옮기고 이메일의 모든 흔적을 삭제했다. 창밖의 서울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왕관의 무게가 다시 한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늘한 투지가 그녀의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나는 이 왕관을 쓰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서연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여왕의 미소였다. 강서연은 그날 밤 익명의 이메일을 받은 이후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물이 새는 댐. 그 은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붕괴에 대한 비명에 가까웠다. 그녀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체의 가장 깊숙한 곳이 썩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문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룹의 감사팀과 법무팀은 작은아버지 강민혁의 사람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었다. 섣불리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가는 뱀에게 제 발등을 찍히는 꼴이 될 터였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칼이 필요했다. 진성의 정치 구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며 오직 실력과 정의감만으로 움직이는 예리한 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김비서를 호출했다. 사람을 한 명 찾아주십시오. 어떤 분을 찾으십니까? 진성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 대형 로펌 소속이 아니면서 기업 관련 소송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변호사. 그리고 돈보다 신념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조건은 찾기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 김비서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초의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김비서가 한 인물의 프로필을 들고 서연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리스트는 단출했다. 서연이 내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인물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다.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서연은 김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단정하지 않은 머리에 넥타이도 매지 않은 와이셔츠 차림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지만 어딘가 세상사에 지친 듯한 냉소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사법고시 수석 합격. 국내 최대 로펌 태평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로 스카우트 되었으나 3년 전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유가 뭐죠? 당시 태평이 변호하던 재벌 총수의 비자금 사건에서 증거 조작을 거부하고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고 지금은 서초동의 작은 개인 사무실을 열어 공익소송이나 힘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프로필은 계속되었다. 승소율 90% 이상, 특히 불리한 상황을 뒤집는 변칙적인 전략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변론으로 유명했다. 별명은 미친 개.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찾던 칼이 바로 이런 종류였었. 예유쇼의 이것이었다. 너무 반듯하고 잘 닦인 칼은 때로는 휘어지거나 부러지기 쉽다. 하지만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칼은 목표를 향해 무섭게 파고드는 힘이 있다. 이 사람으로 하죠.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회사 말고요. 조용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약속 장소는 서연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다. 약속 시간 정각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온 한지훈의 모습은 프로필 사진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살짝 구겨진 면바지에 재킷을 걸친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는 갤러리 안을 둘러보며 값비싼 그림들을 감상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갤러리 안쪽 통유리창 너머
작은 정원이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다. 한지훈 변호사님,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신문과 뉴스에서 수없이 봐왔던 진성그룹의 어린 여왕 강서연과 마주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현실감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앉으시죠.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은 불필요한 안부 인사나 잡담은 모두 생략했다. 잔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죠. 지훈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의 눈은 서연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진성그룹 내부의 문제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 구성될 특별법무팀의 팀장직을 맡아주십시오. 보수는 업계 최고 수준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회장님, 저는 재벌가의 집안 싸움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 시간은 그런 데 쓰기에는 좀 아깝거든요.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감사팀이나 법무팀을 이용하시면 될 텐데요. 굳이 저 같은 미친 개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지훈의 도발적인 질문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기존의 시스템이 이미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님께서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물어뜯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자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서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거대한 왕국을 홀로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어린 군주였다. 제가 무엇을 조사해야 합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연은 단호했다. 제안을 수락하시면 그때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끝에는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종류의 거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거대 로펌을 박차고 나왔을 때 그는 다짐했다. 다시는 더러운 재벌들의 개가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이 어린 여왕은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잠들어 있던 그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좋습니다.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 조사의 독립성은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저는 오직 회장님께만 직접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일이 당신이 말한 정의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고 판단되면 저는 언제든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지훈은 진성그룹에 입성했다. 그의 직함은 회장 직속 특별 법무팀장이었다. 기존 법무팀과는 완전히 분리된 오직 서연에게만 보고하는 독립조직이었다. 이 소식은 진성그룹 내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강민혁 부회장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회장 직속팀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측근들을 모아놓고 으르렁거렸다. 듣자 하니 어디서 굴러먹던 건달 같은 변호사라던데. 감히 내 영역에 발을 들이려고 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회장님. 아직 어린애 장난일 뿐입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그 친구가 뭘 하려고 해도 손발이 꽁꽁 묶여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민혁의 충실한 신복인 최 전무가 아첨하듯 말했다. 그들의 말처럼 지훈의 앞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가 대양 신도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자 진성건설의 담당 부서는 자료 분실, 담당자 부재 등 온갖 핑계를 대며 협조를 거부했다. 핵심 인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병가를 내거나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을 떠났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저항은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교묘했다. 강민혁이 그룹 내에 거미줄처럼 쳐놓은 네트워크가 그를 옥죄어오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늦은 시간 그녀의 예고 없는 방문에 지훈은 조금 놀랐다. 방해했나요? 아닙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지훈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떻습니까? 물이 새는 댐의 실체가 좀 보이나요?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댐은커녕 댐으로 가는 길 자체가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닫고 모든 자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령과 싸우는 기분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가지고 온 작은 USB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파일의 암호를 풀 수 있는 키가 들어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동안 왜 주지 않으셨습니까? 한 변호사님을 시험했습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이 정도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 포기할 사람인지 아니면 더 집요하게 파고들 사람인지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차가운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고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복잡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잠시 후 띠링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파일이 열렸다. 파일 안에는 수십 개의 하위 폴더와 암호 같은 문서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문서 파일에 지훈의 시선이 꽂혔다. 그것은 대양 신도시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선정 목록이었다. 그리고 그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블루오션 개발이라는 낯선 이름.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연의 말에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페이퍼 컴퍼니 비협조적인 태도, 사라진 자료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거대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였다. 지훈은 스크린을 응시하는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늦은 밤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뇌와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요한 사무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강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동지였다. 여왕의 외로운 성에 마침내 믿을 수 있는 기사가 들어온 순간이었다. 한지훈의 임시 사무실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밤샘 근무는 일상이 되었고 책상 위에는 식어빠진 커피잔과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이 산을 이루었다. 그와 그가 직접 선발한 소수의 정예 팀원들은 블루오션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팀의 막내인 박 주임이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모니터로 쏠렸다. 블루오션 개발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7-8호입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의 실소유주 강민혁 부회장의 아들 강태준 씨입니다. 빙고. 지훈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다. 꼬리가 잡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민혁은 아들 명의를 빌렸을 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것이 뻔했다. 결정적인 증거, 즉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장부가 필요했다. 진성건설 내부 회계팀의 모든 자료는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철옹성을 뚫기 위해서는 내부 조력자가 절실했다.
익명의 제보자 그가 바로 열쇠였다. 그날 밤 서연의 집무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지우는 진성건설 회계팀의 인사기록 카드 전체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 사진과 프로필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이 사람입니다. 지훈이 한 인물의 사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박선우 과장. 입사 15년 차의 베테랑으로 한때 회계팀의 에이스로 불렸으나 2년 전부터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의 직속 상관으로 새로 부임한 인물은 강민혁의 신복 중 한 명이었다. 박 과장은 선대 회장님께서 직접 뽑으신 인재입니다.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 때문에 오히려 부회장님 라인에서는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서연이 그의 기록을 보며 덧붙였다. 동기와 신념, 제보자가 될 조건은 충분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회사 내에서의 접촉은 위험했다. 지우는 며칠에 걸쳐 박 과장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리고 다음 주말 그가 아들과 함께 자주 가는 한강공원의 한적한 산책로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도했다. 박선우 과장님 되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아들과 장난치던 박 과장은 갑작스러운 부름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남자의 등장에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누구시죠?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진성그룹 회장 직속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회장이라는 단어에 박 과장의 눈이 흔들렸다. 지훈은 그의 아들이 잠시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틈을 타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물이 새는 댐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러다 모든 것이 무너지면 과장님의 아드님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박 과장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불의를 목격하고도 가족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 자신의 비겁함을 매일 밤 곱씹었다. 그가 익명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상대방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서연 회장님께서 과장님과 과장님의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저도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며칠 후 약속된 장소에서 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지훈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가 수년간 목숨을 걸고 빼돌린 비밀 장부의 원본 파일이 들어있었다. 진성건설에서 블루오션 개발로 그리고 다시 강민혁 일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영이 나는 총이 아니라 이미 발사된 총알 그 자체였다. 서연은 보고를 받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박 과장을 조용히 불러 해외지사 특별 파견 근무라는 공식적인 발령을 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그날 밤 모든 지원이 보장된 채 안전한 해외 거처로 떠났다. 강민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 모든 과정은 서연과 지훈 단둘의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되었다. 박 과장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던 그날 밤, 늦은 시간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고맙습니다 한 변호사님.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회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정도의 자원과 권한을 즉시 사용하는 총수는 처음 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인정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외로운 싸움에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얻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느꼈다. 한편 강민혁은 박 과장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과 한지훈 팀의 수상한 침묵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언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 강민혁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지의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시간 돈으로 맺어온 추악한 관계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진성그룹 얼음여왕, 리더십 흔들리나 경험 부족과 독단 경영에 내부 우려 증폭,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가 한 면을 장식했다. 기사는 최근 서현이 부결시킨 리조트 인수건을 미래 성장 동력을 걷어찬 독단적 결정으로 포장했다. 또한 익명의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그녀가 소통 없이 비밀스럽게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그룹의 위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의 모든 문장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그녀를 미숙하고 고집불통인 어린 후계자로 만들고 있었다. 서연의 집무실, 대형 스크린에는 관련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고 홍보팀의 전화는 불통이었다. 강민혁이 시작한 전면전이었다.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다. 주요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내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제는 세상 전체가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지우는 굳은 얼굴로 뉴스 화면을 보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어린 여왕이 과연 이 거대한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는 그녀에게서 분노나 두려움의 기색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해진 무표정. 오직 그녀의 눈만이 얼음 속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가 먼저 술을 썼으니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죠.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고.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여왕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혁이 터뜨린 언론의 폭탄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수십 년간 거래해온 금융기관들마저 등을 돌릴 기세였다. 회사 로비는 항의 방문한 소액 주주들과 취재진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얼음 여왕의 성체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불화살에 휩싸인 듯 위태로워 보였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회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룹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독단적인 경영의 폐해입니다. 왜 외부에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끌어들여 내부 분란을 만드시는 겁니까? 강민혁의 편에 선 이사들이 포문을 열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을 몰아붙였다. 강민혁은 팔짱을 낀 채 깊은 시름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교활한 연기였다. 그는 이 혼란을 부추기면서 자신은 마치 그룹을 걱정하는 충신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꽉 쥔 주먹 위로 하얗게 돋아난 뼈마디가 그녀의 속마음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오늘 중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녀는 일방적으로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는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회장실로 돌아온 서연은 잠시 동안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잿빛 하늘을 응시했다. 아무도 없는 공간, 그제야 그녀는 가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왕관의 무게가 오늘은 유독 버겁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싸워왔을지 그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배신과 모략이 들끓는 이 정글에서 그녀는 너무 어렸고 어쩌면 너무 혼자였다. 똑똑,
노크소리와 함께 한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는 말없이 찻잔을 그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지우는 보았다. 언제나 강철 같던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깊은 피로와 고독의 그림자를.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다시 단단한 갑옷을 챙겨 입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후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을 되찾아 있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법일 겁니다. 서연의 눈썹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후토해야 하는 겁니다. 후토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저들은 내가 졌다고 생각하고 더 기세등등하게 나올 겁니다. 그들에게 약점을 보이는 짓은 할 수 없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 때로는 전략적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우리가 비밀 장부를 공개하면 강민혁 부회장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빠져나갈 겁니다. 아직 뿌리까지 다 뽑아내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새로운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지우는 자신의 구상을 펼쳐놓았다. 그룹의 원로들과 주요 이사진을 포함시켜 투명하고 협력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 위원회에는 강민혁 부회장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서연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적에게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제안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터였다. 서연은 잠시 동안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그는 그녀를 조롱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승리에 취한 적은 방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것은 그녀의 본능에 반하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평생 앞으로 나아가는 법만 배웠지 물러서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한지훈의 말이 옳았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후퇴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녀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다. 몇 시간 후 진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서연은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주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성그룹의 총수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여왕의 사과였다.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룹의 원로분들과 주요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회견장은 술렁였다. 이것은 사실상의 권력 분점 선언이었다. 서연의 옆자리에 서 있던 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카메라 앞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다. 이제 저 거만한 조카딸은 날개가 꺾인 새에 불과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날 밤 사무실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서연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위기는 일단 수습되었다. 폭락하던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언론은 그녀의 성숙한 대응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지켜야 할 왕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 상자 2개가 들려 있었다.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는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따뜻한 밥과 국 냄새가 차가운 사무실을 채웠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식도 없었다. 진심 어린 위로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단단했던 가면 위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무겁네요. 그녀가 불쑥 말했다. 네, 이 자리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처음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낸 것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함께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화려한 만찬도 고급스러운 와인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식사보다 특별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변호사가 아니었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진 2명의 동지였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에 기대어 힘을 얻고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의 정의를 되찾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되었다. 강서연의 전략적 후퇴 이후 진성그룹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새로 발족된 경영자문위원회는 강민혁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다. 그는 서연이 한 발 물러선 것을 자신의 승리라 확신했고 회의 때마다 오만하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그룹의 주요 현안들을 좌지우지하려 들었다. 서연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몇몇 중요하지 않은 안건들을 그의 뜻대로 통과시켜주며 그의 자만심에 기름을 부었다. 강민혁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얼음 여왕이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 밤이 되면 서연의 집무실은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그녀와 한지훈은 이사회의 복잡한 권력 지형도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분석과 토론을 거듭했다. 비밀 장부는 결정적인 무기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훈이 이사들의 얼굴 사진이 붙은 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결국 마지막 싸움은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이 될 겁니다. 우리에겐 우리 편이 필요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인물의 사진 위에서 멈췄다. 박진수 이사, 올해 68살의 그룹 원로였다. 그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기획조정실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선대 회장과는 막역한 친구이자 충신이었다. 그는 현재 그룹 내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채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 강민혁의 야심과 서연의 미숙함 모두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올드가드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박 이사님은 아버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믿지 않으십니다.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박 이사님 한 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이사 10명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겁니다. 그의 명망과 신뢰는 다른 이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작전은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서연은 박 이사에게 공식적인 업무 요청이 아닌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정중하게 제안했다. 장소는 회장으로서의 권위가 느껴지는 화려한 호텔이 아닌 그가 선대 회장과 즐겨 찾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이 만남은 법률가인 한지훈이 배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리와 증거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와 대의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약속 당일 두 사람은 작은 별채의 조용한 방에서 마주 앉았다. 박 이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회장님. 박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는 젊은 총수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괜찮습니다, 이사님.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걸려 식사가 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과 의례적인 대화만이 오갔다. 박 이사는 서연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서연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이사님, 혹시 아버지가 이 회사를 처음 세우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박 이사의 눈이 조금 커졌다. 신뢰라고 하셨지. 사람에 대한 신뢰, 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 맞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한 듯 박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의 오랜 친구였던 강 회장의 딸 서연이었다. 저는 지금 그 신뢰가 진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박 이사 앞에 놓았다. 그리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했다. 비밀 장부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 그녀는 오직 하나의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만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진성건설이 블루오션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에 수백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이체 내역서였다.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계좌의 예금주는 강민혁 부회장의 아들 강태준이었다. 이게 대체... 박 이사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수십 년간 진성에 몸담아오면서 온갖 부정을 목격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총수 일가가 직접 나서서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배임 행위였다. 제가 리조트 인수를 막고 특별 법무팀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발 물러서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권력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님. 아버지의 유산인 진성그룹이 내부의 적들에게 통째로 잡아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박 이사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서연을 오해했다.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상속녀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것은 아버지가 남긴 왕국을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진짜 군주였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모습을 보았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던 강직한 눈빛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던 굳건한 의지. 모든 것이 그의 오랜 친구 선대 회장을 꼭 닮아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선대 회장께서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군.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새로운 충성을 맹세하는 늙은 기사의 선언이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나? 서연의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박 이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이사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작은아버지를 가장 안심시키는 방법일 테니까요. 그것은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의 전략이었다. 박 이사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무서운 전략가였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에 충직했던 기사가 이제 그녀의 검이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이 사회의 권력 구도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방역의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박진수 이사라는 든든한 방패막을 얻은 후 서연과 지훈의 조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깊숙하게 진행되었다. 강민혁과 그의 세력들은 박 이사가 포함된
경영자문위원회의 감시 아래에서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조사를 방해할 수 없었다. 박선우 과장이 목숨 걸고 넘긴 비밀 장부 파일은 그들에게 로드맵과도 같았다. 하지만 디지털 파일은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격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물 증거, 즉 강민혁의 손에 있을 원본 장부가 필요했다. 한지훈의 특별 법무팀은 유령 회사 블루오션 개발을 통해 흘러나간 자금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은 미술품 거래 해외 유령 법인, 심지어는 공익재단을 통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세탁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그룹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부패의 암덩어리였다. 추적의 끝에 한 인물이 특정되었다. 진성건설의 재무팀 소속 최경민 부장. 그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중간 간부였지만 사실상 강민혁의 개인 금고지기이자 이 모든 자금 세탁의 실무 책임자였다. 원본 장부는 분명 그의 손에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이 최 부장의 목을 조여가기 시작했을 때 적의 방역 또한 본격화되었다. 강민혁은 표면적인 평화 뒤에 가려진 서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조카딸과 그 건달 변호사가 자신의 숨통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경고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특별 법무팀의 막내인 박주임이 퇴근길의 어두운 골목에서 건장한 남자 2명에게 길을 가로막혔다. 그들은 박주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무 열심히 일하면 피곤한 법이야. 괜히 윗사람들 싸움에 끼어서 다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내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테고. 그들은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협박은 어떤 폭력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출근한 박주임을 보고 팀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더 이상 서류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전쟁이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선을 넘은 작은아버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었다. 특히 이 모든 위험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한지훈이 걱정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긴급 회의를 명분으로 지훈을 자신의 평창동 자택으로 호출했다. 수십 개의 CCTV와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부른 진짜 이유는 그의 안전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경호원을 붙이겠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선 지훈에게 서연이 던진 첫마디였다. 필요 없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꼬리가 붙으면 움직이기만 더 힘들어집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한 변호사님.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당신의 안전은 이 조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당신의 안전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속마음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그녀는 간신히 눌렀다. 회장님이야말로 경호를 강화하셔야 합니다. 적의 진짜 목표는 제가 아니라 회장님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날카로운 대화 속에 숨겨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쨍그랑 뒤뒤뒤라.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한쪽이 무언가에 부딪혀 거미줄처럼 금이 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서연의 사설 경호팀이 즉시 비상태세에 돌입하며 집 밖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순간 지훈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창문 반대편으로 밀어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변호사에서 적을 경계하는 맹수처럼 변했다. 애여름 여왕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놀라 굳어버린 채 자신을 감싸고선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단단한 팔을 붙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잠시 후 경호팀장으로부터 외부 침입자는 없으며 누군가 밖에서 돌을 던지고 도주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강민혁이 보낸 또 다른 경고였다. 이번에는 서연을 직접 겨냥한 위협이 지나가자 거실 안에는 어색하고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기댄 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꽉 붙들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팔을 풀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평소의 냉소적인 톤은 사라지고 오직 진심 어린 걱정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진성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보호받고 있는 한 여자 강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다. 덕분에 그녀가 간신히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공유된 위험은 그들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마저 허물어버렸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살짝 스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서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하는 목숨을 건 맹세였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위협은 그들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투지가 불타올랐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다. 최경민 부장.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 자가 가지고 있는 원본 장부 반드시 손에 넣어야겠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제 그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에 나설 생각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그들의 싸움을 더욱 절박하고 강렬하게 만들었다. 최경민 부장을 향한 그물망은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펼쳐졌다. 한지훈은 정면 돌파 대신 뱀을 굴에서 끌어내기 위한 심리적인 덫을 놓기로 했다. 최 부장은 강민혁의 충실한 개였지만 동시에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약점이기도 했다. 그들 사이에 신뢰의 고리를 끊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지훈은 과거 공익소송을 하며 인연을 맺었던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다. 선배님, 진성그룹 비자금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설을 하나 흘려주셔야겠습니다. 며칠 후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검찰 대기업 피사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내부 고발자 확보. 기사는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며 진성그룹을 피사로 대양 신도시 프로젝트를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교묘하게 위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이 진성그룹을 겨냥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루머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곧 관련자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한 문장이 있었다. 계엄찰은 핵심 실무자의 자수를 조건으로 한 플리바겐 형량 협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루머는 강민혁이 아니라 그의 금고주기인 최경민의 심장을 겨냥한 독화살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 부장은 그날 이후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업무와 관련 없는 외부 전화를 받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그룹 내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는 팀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그는 선대 회장이 직접 심어놓은 서연이
완벽하게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조혜경민 부장의 사무실과 법인 차량에 임시 보안 점검을 명분으로 청취 장비를 설치해 주세요. 24시간 감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최경민의 모든 움직임과 통화 내용은 실시간으로 서연과 지훈에게 보고되었다. 예상대로 그는 강민혁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호소했다. 부회장님, 정말 괜찮은 겁니까? 검찰 얘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다 저희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민혁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최 부장 정신 똑바로 차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당분간 몸 낮추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강민혁은 최경민을 안심시키기보다 오히려 꼬리를 자를 준비를 하는 듯한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이 통화 내용은 최경민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덫의 마지막 단계는 서연이 직접 연출했다. 그녀는 그룹 창립 기념 행사를 기획했다. 화려한 파티를 열어 강민혁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승리에 도취한 강민혁은 이 파티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았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지훈은 의도적으로 최경민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과거 검사 시절 동료였던 변호사와 우연히 마주쳤다. 에오, 김 변호사 오랜만이네. 요즘도 서초동에서 잘 나가나? 한 변호사 아니야. 네가 웬일이냐. 진성그룹 행사에 다 오고. 듣자 한희 회장님 직속이라던데 아주 출세했어. 두 사람은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척하며 대화의 본론으로 들어갔다. 요즘 검찰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다며 피사건 때문에 시끄럽다던데. 지훈이 슬쩍 운을 띄웠다. 김 변호사는 주위를 한번 세욱 둘러보는 신용을 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말도 마. 위에서 아주 벼르고 있더라고. 특히 그 핵심 실무자라는 사람 신병만 확보하면 게임 끝이라고 하더군. 그 친구가 모든 장부를 다 가지고 있다며 그 친구만 입 열면 윗선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이 대화는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최경민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핵심 실무자, 모든 장부. 그것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강민혁은 이 화려한 파티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자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꼴이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자마자 최경민은 어딘가로 급하게 차를 몰았다. 그의 차량은 한지훈의 팀이 이미 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뒤쫓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납골당이었다. 심야의 납골당은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그는 익숙한 듯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함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유골함 뒤 아주 작은 비밀 공간에서 검은색 가죽으로 된 두툼한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다. 원본 장부였다. 최경민은 그것을 품에 안고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 범을 가지고 검찰과 협상하든 강민혁을 협박하든 어떻게든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했다. 그가 자신의 차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남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지훈과 그의 팀원들이었다. 최경민 부장님, 늦은 시간에 산책 나오셨나 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경민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다이어리를 품에 꼭 껴안은 채 뒷걸음질 쳤다. 당신들, 뭐야 비켜.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아주 무거워 보이는군요. 지훈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저희가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 진성그룹의 주주들을 대신해서 말이죠. 최경민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노리고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그는 완전히 속았다. 이건 내 보험이야. 아무한테도 못 줘. 그가 발악하며 도망치려던 순간 지훈이 그의 팔을 낚아챘다. 거친 몸싸움 끝에 마침내 검은색 다이어리가 최경민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수년간 진성그룹의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릴 준비를 마쳤다. 덫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진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국내외 언론사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혁은 이 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조작한 여론과 주주들의 불안감을 등에 업고 조카 딸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총회 시작 직전 강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색의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여왕처럼 위엄있고 결연했다. 그녀의 곁에는 한지훈이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그는 무대 위가 아닌 가장 앞자리에서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박진수 이사 역시 약속대로 그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석에 선 강민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비통하고도 결연한 표정으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진성그룹의 위기를 역설했다. 그는 서연의 경영 방식을 미숙하고 독단적인 폭주로 규정했다. 리조트 인수건을 무산시킨 것을, 그룹의 미래를 걷어찬 행위로 특별 법무팀을 만든 것을 불필요한 내부 분란 조장으로 몰아갔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거짓의 파편들을 교묘하게 꿰맞춰 서연을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무능한 군주로, 그리고 자신을 그 위기에서 그룹을 구할 유일한 구원자로 포장했다. 진성그룹은 지금 경험 많고 경륜 있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저 강민혁 진성의 2대 회장이셨던 제 형님과 창업주이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완벽하게 그의 편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 비수를 뽑아들었다. 이에 본인은 현 강서연 회장에 대한 해임안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본인 강민혁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동맹 세력들이 즉시 동의를 외쳤다. 이제 모든 것은 투표에 달린 듯 보였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가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혹은 감정에 호소하며 눈물을 보일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서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만이 감돌았다.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강민혁 부회장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진성그룹의 진정한 미래 성장 동력의 실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맨 처음 화면에 뜬 것은 블루오션 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리고 대표이사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었다. 강민혁 부회장의 아들. 장내 곳곳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지금 개인의 사생활을. 서효연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화면은 다음으로 넘어갔다. 진성건설에서 블루오션 개발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자금 이체 내역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분노의 목소리로 변해갔다. 이 모든 것은 날조된 것입니다. 저 어린 것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강민혁이 고성을 질렀다. 바로 그때 스크린에 한 남자의 영상이 나타났다. 안전을 위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내부 고발자 박선우 과장이었다. 저는 진성건설 회계팀에서 근무하며 최경민 부장과 강민혁 부회장의 지시로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대양 신도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는 모함일 뿐이라고.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작은아버지? 다음 순간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의 스캔본이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강민혁이 직접 기록하고 서명한 비자금 장부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름 자금 세탁의 구체적인 방법, 그의 탐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일격이었다. 한지훈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최경민 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은 강민혁 부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강민혁은 무대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바로 그 순간 총회장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와 강민혁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민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차가운 쇠부티 소리와 함께 강민혁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어떤 미동도 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싸늘하고도 엄숙한 비장함만이 서려 있었다. 한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강민혁의 몰락은 진성그룹에 남겨진 거대한 상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통스러운 진통이었다. 주주총회 이후 대한민국은 연일 진성그룹의 스캔들로 들끓었다. 그룹의 주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고 직원들은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다. 강서연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시간이 단 1초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전쟁터의 장수에서 폐허가 된 왕국을 재건해야 하는 군주로 자신의 역할을 즉시 전환해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사과였다. 서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진성그룹의 총수로서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과 주주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변명도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았다. 오직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뼈를 깎는 개혁을 약속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모든 임원들을 그 자리에서 해임 조치했다. 그리고 그룹의 원로인 박진수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립윤리 경영위원회를 발족시켜 그룹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녀의 행보는 빠르고 단호하며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제국의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였다. 며칠 동안 서연은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불안에 떠는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내부 직원들의 동요를 다독여야 했다. 밤늦은 시간 불 꺼진 회장실에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을 때면 문득 이 모든 싸움의 의미를 되묻게 될 때가 있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한지훈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집무실로 들어왔을 때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보고 있었다. 조금 쉬셔야 합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의 이름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어요.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지우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서서 그녀의 지친 어깨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은 병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암세포를 도려낸 의사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수술은 고통스러웠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진성을 살리신 겁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그 이상의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됐다. 그렇게 폭풍 같은 몇 주가 흘렀다. 서연의 진심 어린 노력과 파격적인 개혁안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요동치던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그녀의 리더십을 비난하던 여론은 점차 그녀를 한국 재계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녁 한지훈이 서연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하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직서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우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회장 직속 특별 법무팀은 비상시를 위한 임시 조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계속 회장님 곁에 있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회장님의 리더십에 흠집을 낼 뿐입니다. 그는 그녀의 입지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의 왕좌를 더럽힐 수 있는 아주 작은 가십거리조차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만의 방식의 배려였다. 서연은 사직서를 받아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한 변호사님. 그녀가 그를 불렀다. 나는 당신을 임시 변호사로 고용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나는 내 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 유일한 편이 되어주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가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것은 진성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여자 강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직서를 구겨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서연 씨.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회장님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나는 당신의 변호사가 아니라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리고 인생의 파트너로서.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침내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관계보다 단단하고 깊었다. 며칠 후 진성그룹은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는 신설된 준법 감시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실이 있었다. 그룹의 모든 경영 활동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였다. 그리고 그 초대 실장으로 한지훈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그의 임명은 진성그룹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강서연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쏟아지는 회장실에서 서연과 지훈은 나란히 앉아 진성그룹의 미래 비전이 담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주변에는 음모와 위기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희망과 신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보고서 위로 시선을 교환하며 약속이라도 한 듯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안도의 미소가 아닌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행복한 약속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진성그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대한민국 재계에 우뚝 서 있었다. 강민혁의 스캔들로 휘청거렸던 거대 기업은 강서연이라는 젊은 군주의 강력하고 투명한 리더십 아래 눈부신 부활을 이뤄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오르는 등 대외적인 신뢰와 내부적인 자부심을 모두 되찾았다. 오늘 열린 이사회 회의실의 풍경은 1년 전 얼음장 같던 그날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의심과 견제의 눈빛은 없었다. 대신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열띤 토론과 건설적인 제안들이 오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그룹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위와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의 해안의 이사들은 깊은 신뢰의 눈빛으로 화답했다. 과거의 얼음 여왕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이제 따뜻한 카리스마로 제국을 이끄는 현명한 지도자였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신설된 준법 감시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 한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는 잘 끝났어. 지훈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덕분에 당신이 만들어준 완벽한 법률 검토 자료 덕분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더군. 서연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새로 추진할 해외 파트너십 계약서를 검토했다. 한 사람은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이고 논리적인 토대를 다졌다. 그들의 협업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했다. 일과 사랑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진정한 파워 커플의 모습이었다. 강민혁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에 걸친 그들의 탐욕은 기나긴 징역형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진성그룹을 뒤덮었던 어두운 죄는 이제 완전히 씻겨나간 후였다. 그 주 주말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잠시 잊고 강원도의 한적한 수목원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화려한 회장과 변호사의 모습 대신 평범한 연인처럼 편안한 옷차림으로 숲길을 걸었다. 가끔 생각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약 그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분명 혼자서도 해냈을 거야.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저 당신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옆을 지켜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작은 호수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왕관은 무겁다고.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랫동안 나는 그 말이 견뎌내야 하는 저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외롭고 고통스럽고 버거운 짐이라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왕관이 무거운 이유는 단순히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야. 그 안에는 수만 명 직원들의 삶과 그 가족들의 꿈,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걸.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게 진짜 왕관을 쓰는 사람의 의무라는 걸. 그녀의 깨달음은 지난 1년간의 치열했던 싸움이 준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게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잖아.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세상 가장 큰 위안과 평화를 느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어느 날 밤, 서연과 지훈은 회장실의 발코니에 서서 별처럼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낸 저 화려한 불빛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부담스러운 책임감이 아니라 지켜내고 갖고 나가야 할 소중한 정원이었다. 지훈이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유대감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왕관은 무겁다. 그녀는 생각했다. 손가락을 부드럽게 얽어오는 그의 온기를 느끼며
그리고 나는 이 왕관을 쓰기 위해 태어났다. 이제는 그와 함께 그녀의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정한 여왕의 미소였다.